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전략 네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천영 대표,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28 전쟁에 국내 증시만 취약하다. 전거래 시황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코스닥에서는 지금 에코프로가 굉장히 낙폭을 크게 보이면서 7개월 만에 8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강 후약을 보였던 전거래 국내 증시 어떻게 우린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헤드라인부터가 오해하기 정말 딱 좋게 헤드라인 뽑아놨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휘청였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정말 이 이슈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어제 시작하자마자 시장 박살이 났었어야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어제 초반에는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냥 시장이 밀린 이유를 찾아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제일 큰 거 하나 걸려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갖다 붙였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으니까 이런 헤드라인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서 중국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반도체주들을 위주로 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시장 모두 1% 가까이, 혹은 1% 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좀 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이제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좀 많이 밀려버렸었는데 일단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세월이 갈수록 중동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그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 미치는 수준은 점점 약해지는 게 정말 눈에 띄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건 반사적으로 유가가 단기간 내에 크게 올라가 버린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 또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살펴봤는데 예전에 1차 걸프전이 1991년도, 사실 이때는 제가 주식할 때 아니어가지고 일단 제가 저 자료를 봤는데 91년도에는 전쟁 직전에 잠깐 주식시장이 멈췄다가 이후에 강한 상승장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걸프전, 2차 걸프전이 2003년도, 이때는 제가 주식을 했었고 제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는데 2003년도 잘 아시겠지만 걸프전 끝나고 나서 2007년도까지 미국과 우리나라 4년 동안 대세 상승장 랠리가 나왔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7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의 3배가 상승하는 초장기 강세장이 벌어졌던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라크 전쟁 이때도 미국이 때리니 많이 할 때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졌는데 오히려 미국이 첫 번째 공격을 한 다음 날이 최저점이었고 그 이후부터 지수가 달렸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유는 미국이 전쟁을 가담하게 되면은 즉시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게 이것 자체가 시장에 좀 모멘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장님이 짚어주셨지만 시간이 흘러오면서 중동 리스크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그들 표현으로 정말 나이브하게 표현을 했을 때 1차 전쟁은 사실 땅 따먹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기간이 짧아진 건 명백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 급등한 전쟁 관련주들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 그래서 일단 이게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하고자 하면은 정말 제가 욕을 한마디 던지면서 하지 말라는 말을 던질 정도로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LIG 넥스원이나 이렇게 좀 길게 가는 테마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방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포트를 보시되 단기적으로 짧게 움직인 그동안 방산 가지고 별로 움직이지도 않다가 어제 움직인 종목들은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의 어떤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은 중장기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를 제외하고는 어제 크게 좀 들썩였던 테마 종목들은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김선용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LIG 넥스원처럼 정말 언급해 주신 LIG 넥스원 방산주처럼 펀더멘털도 조금 튼튼한 종목들은 우리가 잘 선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염정 차장님은 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좀 가장 시선이 가셨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에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이제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 섹터와 유가 관련주, 석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방산주도 마찬가지인데 중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로 이렇게 일단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타라든지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중소형 종목들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조금은 좀 적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셨던 중대형주 중심의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다른 우리가 전통적인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은 좀 많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찾아보시면 3분기 동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에 대한 일단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요.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2차 계약이 사실 좀 지금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3분기 채 3개월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올해 안에 2차 계약이 매주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조금 일부분에서는 좀 조금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심이 약화되는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1차 계약분만으로도 지금 순차적으로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는 실적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1차 계약분에 따른 3분기, 4분기 실적, 내년 실적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투심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일단 9시 30분 전까지는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기는 했습니다만 방산 관련주들 특히나 말씀드렸던 중대형 종목들도 일단 장 마감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빠지면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오기 마련인데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까지 크게 시장에 미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한도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산 종목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포트로는 가져가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보면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이 네. 있었잖아요. 증권가에선 지금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유가가 오를 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하나쯤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볍게 또 털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유가 관련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연말까지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로 끌고 가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네. 종목들은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 테마별 성격에 따라서 좀 전략도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요, 여러분,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오늘 개장전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주가 반등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가운데 육만전자 종지부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원래는 지난주에 발표하기로 예정됐는데 연휴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일주일 늦춰서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체크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분기가 또다시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서는가가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 오히려 1번보다 더 중요한 체크포인트인데요. 반도체의 적자가 어느 만큼 축소됐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1분기, 2분기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자그마치 4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4조 5천억이 1분기에도 2분기에도 반도체에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커다란 영업이익을 내기가 매우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만일에 반도체의 적자 분야가 4조 5천억이 아니고 2조나 1조대로 줄어든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4분기는 오히려 전체적인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도체의 적자 부분이 어느 만큼 줄어들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적자가 축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1번, D램 현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본격적으로 막 8달러, 10달러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바닥을 쳤다. 더 이상 D램 가격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는 낸드 프레시 역시 가격이 조금씩이나마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AI,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HBM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또다시 새로운 신기원을 낼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2년 뒤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HBM4는 뭐냐면요. 이런 D램 가격의 6세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 하면 개인주택으로 보고 HBM은 아파트로 보는 거죠. 몇 층을 쌓느냐 그래야지만이 AI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도체의 효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이제는 그 세계 그 어느 회사도 지금 하이닉스하고는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에서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한 HBM의 그런 절대적인 기술을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한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반도체 관련주는 최소한도 여러분들 계좌의 20% 이상은 꼭 보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전체 포트의 한 20% 정도의 비중을 실어 놓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갤럭시 스마트 태그 2도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과연 오늘 삼성전자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매물을 줄여보는 전략을 이용해야 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삼성전자 지분 관련한 공시도 새로 나왔습니다. 좀 내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이제 특수 계정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최대주니까 또 뭐 특별 관계자니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제 기관은 삼성생명입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공시를 한 거면 여전히 이제 계속 매도를 갖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유가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망이 있는 그대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올해 YTD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YTD는 이제 20% 올랐습니다. 한 19% 어제 종가 기준 한 19% 올랐는데 이제 반도체 경쟁 상대인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무려 58% 올랐습니다. 적자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사실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월급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적자폭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YTD는 왜 이렇게 3배 차이 나느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HBM3 때문입니다. 그 2019년에 삼성전자가 HBM3 사업부를 없앴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제 2022년 없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HBM3에 대해서 양산을 누가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거기서 다르게 평가를 한 것인데 그럼 HBM3를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다시 이제 다시 양산을 돌입했다라고 하면서 9월 달에 이제 날 수 있냐, 9월 달 양산이 가능하냐 전망이 있었는데 9월 달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이제 주가가 되게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 물어볼 것입니다. HBM3 언제 나올 것이냐? 어제 이제 삼성전자 그 부사장이 내놓은 기고문을 보면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컨퍼런스 콜에서 보다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축소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파운드리인데 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갤럭시 S22가 나왔을 때 되게 스펙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번 꺾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GOS 논란이 있었습니다. GOS 논란이 무엇이냐면 최고치로 이제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발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누가 잘못받는 것이냐라고 그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삼성전자 자체가 만든 AP가 문제라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AP는 파운드리에서 제조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AP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에 갤럭시 S23에 보면 삼성전자 AP가 탑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삼성전자 스스로도 그 믿을 수 없는 AP를 누가 이제 써올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AP를 다시 내년에 S24가 만약에 탑재한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갖다가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같은 회사 사업부라도 나는 이 제품을 믿을 수 없다면 탑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24에 만약 삼성전자 AP가 탑재한다면은 파운드리 사업부가 다시 날개 돋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삼성전자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8만 전자는 사실은 요원한 문제다. 이걸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HBM3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그리고 일단 뭐 실적 발표 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였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다는 부분도 우리는 좀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나온 증권사 리포트도 확인해보죠.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불러볼게요. 정준혜 캐스터. 네,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LG전자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LG전자는 어제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가전과 TV, 전장 사업이 모두 양호했다면서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또 KB증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1,000만 대 물량 신규 확보, 또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DB금융투자는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유지했고 또 카카오는 AI 관련 투자 확대로 비용이 증가했다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며 KB증권은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양극재 실적 추정치 조정 영향으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6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고려아연은 아연 가격 추가 하락으로 3분기 아쉬운 영업 실적이 예상된다며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6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JW 중해제약은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4만 7천 원으로 유지했고요. 또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리포트 제목과 함께 유안타증권은 목표가를 6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은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만 5천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의 아쉬운 초기 성과라는 리포트 제목과 함께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만 6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뉴스들 체크해보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사과 한 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석쯤에서 제가 장을 보러 가는데 사과 한 알에, 그러니까 한 박스 아닙니다. 한 알에 8,000원이더라고요. 진짜 장 볼 때 마트에서 별거 집은 건 없는데 이제 그냥 10만 원이 훌쩍 넘는 상황인데 또 물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우유값에 이어 맥주값까지 올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비 맥주가 오늘부터 이제 공장 출고 가격을 6.9% 정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를 올리는데 제가 요즘에 좀 꽂혀가지고 먹는 한맥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올리더라고요.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환율 불안에 따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원부자재의 어떤 가격 상승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면서 물류비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오비 측에서 얘기한 거는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용 히트 상품이죠. 여러분 편의점 가시면 사실 수 있는 카스 500ml는 현행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격 올라갈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이 소식을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다면 짜증 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매출이 찍힌 숫자는 늘어나겠죠.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고요. 국제유가도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재 가격은 하향 조정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내릴 거라는 것을 좀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내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매출 숫자는 더 증가하는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안정을 찾게 되면은 당연히 중간 순수 마진이 남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여기에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배당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투자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소비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투자 방송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도 그 주가 상승에 그 실적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이렇게 부담스럽게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음식료 관련주는 또 수혜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전일 농심과 오리온 식품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워낙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제는 시장 하락과 함께 주춤한 거라고 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정 차장님. 네, 식음료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 시기에 이제 방어주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식음료 관련된 종목
종목들의 상품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음식료값이라든지 이런 물가 같은 경우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원재료가에 대한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이런 식품류 중 같은 경우는요. 음식값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그 판가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중량을 줄여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수익성을 더 극대화하는 부분이고요. 절대로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 가격을 내린다거나 다시 중량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린 가격은 사실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실적 수익성 개선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농심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은 후실적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해서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식음료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판가를 올려놓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원재료가에 대한 안정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게 좀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 9천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그 전전년도에는 6천억 원대였습니다. 40% 이상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이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불닭볶음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MZ세대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영업이익률 올해 같은 경우는 12%대까지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 비중에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67%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외 확장성도 무한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뭐 지금 3분기에도 실적 지수 대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면서 주가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계절성으로 봤을 때 이제 3분기, 4분기가 오히려 더 실적이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점, 주가도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배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만약에 좀 첨가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식음료 관련 종목들도 이런 시기에는 조금씩은 좀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3개월간, 6개월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시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 증시에 테마주 광풍이 불었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종목들의 과열에 3분기 신용 거래 융자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사실 이거 제가 올해 한 3월 달부터 거의 매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런 어떤 좀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 강풍이 몰아친 지난 3분기 특히 국내 증시의 신용 거래 융자 규모가 이제 반대 매매가 이거에 융자에 대한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냥 안타까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초전도체나 양자 컴퓨터 2차 전지는 그래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초전도체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테마들이 과열 양상이 좀 불면서 이제 비투가 굉장히 좀 많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 급등을 노리고 신용은 썼는데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 매매를 즉 마진콜을 당해서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20, 30대 젊은 층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달에 아시겠지만 이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 거래 재개 이후에 8월과 9월에도 계속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의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531억 정도 나왔고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이고 이제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50억에서 이제 250% 넘게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4분기에도 비투가 줄지 않고 이제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 5일 기준으로 현재 지금 19조 3,220억 원 수준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요. 이게 보통 단순히 신용융자 금액 가지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저는 예탁금과 신용융자를 좀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비중을 봤을 때
40%가 넘어가면 제가 35%가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40%를 넘어가면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으로 이게 만일 마진콜이 터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금액대별로 얼마나 신용이 엮여 있는지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기 굉장히 귀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레버리지는 보통 우리가 절대 그 물타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단가도 안 합쳐지고요. 그래서 불타기용으로 상승 시에 불타기용으로 보통 사용하라 얘기하는데 전 최대한 지금은 레버리지 사용할 시점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시세가 살아있는 테마 안에서 펀더멘털까지 튼튼하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어떤 종목 조금 시선이 가세요, 염정 차장님?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연초전도체라든지 뭐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주는 펀더멘탈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 수급으로 일단 움직임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저 고점, 전고점을 보시고서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돌파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빠질 때마다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장 경보가 1년 새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시장 경보라고 하면은 투자 과열이라든지 급등락에 따른 투자 과열 경보를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테마가 길게 가는 테마라고 한다면 뭐 초전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생각보다 테마가 길게 가지만 이미 또 잊으셨을 겁니다. 맥신 관련주라든지 뭐 소금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 정말 짧게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주시가 좀 눌렸을 때는 오히려 테마주 쪽보다는 오히려 중대형주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 신용거래 융자 반대 매매를 기록하는 등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불안한 우리 시장. 그런 상황에서도 방어를 해주면서 쏠쏠한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투자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강세장, 약세장, 횡보장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장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죠. 분명한 건 지금 장세가 강세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세장이냐 횡보장이냐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세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석 투자가 뭡니까? 1번, 주도주의 비중을 높인다는 겁니다. 예컨대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같이 주도주가 있을 때는 그쪽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신용 투자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강세장 아니니까 약세장이나 횡보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요즘 등극되는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테마주를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테마주 하셔도 됩니다. 또 약세장일 때는 테마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주시하셔야 되냐? 테마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나올 때는 주도주 50% 이상 투자해도 되지만 테마주는 아무리 좋은 테마가 나와도 저는 20% 이상 늘리면 안 되신다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른 나라 다 올랐는데 왜 우리 한국만 못 오르냐? 저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 부족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세장에서는 신용융자 괜찮습니다. 그러나 약세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정말 신용융자는 우리가 최대한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뭘 하셔야 됩니까? 이제 연말까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VIP 자산운용이 현대 그린푸드의 주식을 49만 주 정도 더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VIP 자산운이 원래 5% 이상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1.4%를 추가로 늘렸습니다. 약 한 56억 원 정도를 갖다 투자해서 추가로 늘렸다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제 VIP 자산운용은 처음에 대주주 등재했는데 그 후에도 현대 그린푸드를 쭉 보니까 추가로 투자할 만큼 더 전망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공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VIP 자산운이 한 2조 원 정도 이제 굴립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제 국내 사모펀드인데 그러면 이들이 또 열심히 서치를 하고 그다음 연구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공시만 갖고
대신 이제 그들의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IP 자산이 이렇게 추가로 지분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그린푸드의 이제 미래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최근에 지주사랑 그 사업회사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배구조가 있었는데 이 지배구조가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린푸드는 사업 본연에 이제 그 충실하면 되는데 현대그린푸드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현대그룹, 그러니까 범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그룹 이런 범현대그룹의 유일한 이제 급식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식 기업으로 이제 랭킹 2위인데 삼성그룹 웰스토리에서 2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그룹과 범삼성그룹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현대그룹은 전체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랑 무관하게 우리가 이왕이면은 누굴 걸 살 거면은 범현대가의 기업을 사자, 제품을 사자 이런 이제 그런 정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네옴시티에 이제 그 사우디에 진출한다. 거기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서 이제 급식을 해야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현대그린푸드가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IRE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공장 다각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 누가 하겠습니까? 현대그린푸드가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VIP 자산운이 추가로 투자하지 않았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런 전망이 실제적으로 2분기에도 대개 영업이익이 26%대 뛰었습니다. 이런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